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중입니다. 오늘은 인물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김석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은 김석원, 일본과 한국을 모두 섬긴 군인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일제하에 일본군 장교였던 사람이죠. 1893년생이고요. 1978년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향년 85세인데 옛날 분 치고는 좀 장수한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일본군 장교를 했습니다. 대저하까지 했어요. 대령이죠, 우리로 치면. 그리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서 화려한 전과를 기록했고요. 스라에 아들 3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차남이 일본 육사를 나와서 필리핀에서 전사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조선 좌익의 입장에서는 영락없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죠. 그런데 그게 이야기의 다가 아니에요. 또 교육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네, 김석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됐나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1893년생이잖아요. 그 아버지는 탁지부, 지금으로 치면은 기재부죠. 탁지부 하급관리의 이남으로 서울 개동에서 출생했어요. 개동이면은 헌법재판소의 아래쪽, 현대그룹의 옛날 사옥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려서는 당연히 한문을 배웠고요. 1902년, 그러니까 49살 때 제동소학교에 들어갔어요. 1905년까지 제동소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해서는 전쟁놀이를 많이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나중에 일본군 장교가 됐는데 그 시각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전쟁놀이 많이 한 것들이 주로 기억이 되겠죠. 특히 어린 시절에 1904년, 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 있던 일본 기병대의 병영을 보고서 아주 매료가 됐다, 아주 멋있게 봤다 회고를 했습니다. 제동소학교를 마친 후에는 휘문, 보성, 광성학당 이런 데서 잠깐씩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1908년 만 15살 됐을 때 무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무관학교는 조선 말에 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요.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지만 이 무관학교는 남아 있었고 그래서 1908년에 거기 입학을 했어요. 2년제 학교였고 한 학년의 정원은 25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입학한 지 불과 1년 만에 1909년 7월에 이것마저 폐교가 됩니다. 그런데 통감부는 무관학교를 폐교하고 학생들을 그냥 다 내쫓은 게 아니라 이 한국인 사관 양성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재학생 중에서 원하는 학생들은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44명이 일본에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김석원은 1909년부터 1915년까지 일본 육군유년학교 예과와 중앙유년학교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이렇게 세 학교를 순차적으로 수료하고 일본군 장교가 됩니다. 일본 육군 장교의 양성 코스인데요. 대개 13세에서 16세가 되는 소년들을 육군 유년학교 예과라는 것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 육군 유년학교 예과는 여러 곳에 있었어요. 도쿄도 있고 나고야도 있고 오사카도 있고 센다이도 있고 하여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건 3년제고요. 13세에서 16세, 우리로 치면은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죠. 이걸 마치면은 2년 동안 육군중앙유년학교 본과에 다니게 돼요. 이 육군중앙유년학교 본과는 나중에 육사예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요. 이 이후에 부대에 가서 대부생활이라 그래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하고 그 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1년 반을 다니게 돼 있고 이 육군사관학교를 마치면 견습사관이 돼서 이제 부대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마친 이후에는 오직 이 군사학교에 다녀야만 육군사관학교에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반 중학교나 조선으로 치면은 고등보통학교 이것을 나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보통학교에서 군사 과목을 이수를 한 다음에 이 육군중앙유년학교 본과에 입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군유년학교 예과와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가 같은 급인 거죠. 김석원은 이 육군유년학교 예과에 들어와서 군사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보다 후에 일본 육사에 진학한 조선인들 경우에는 조선에서 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육군중앙유년학교 본과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도쿄의 육군유년학교 또 육군중앙유년학교의 모습인데요. 언뜻 봐도 아주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학생들이 뭔가 군가 같은 걸 부르면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쪽 사진은 쉬는 동안에 학생들이 이 나무 위를 건너가는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원이 원래 다녔던 한국무관학교는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지 못했겠죠. 김석원을 포함한 44명의 한국무관학교 재학생들은 군사교육으로서는 큰 행운을 누렸다고 하겠습니다. 김석원은 당시 대한제국에서 무관학교 1년을 다녔을 즈음에 일본에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육군유년학교의 2학년 과정부터 밟게 됐습니다. 무관학교에 김석원보다 1년 위 졸업반에 있던 학생들은 이 유년학교의 3학년 과정부터 시작을 했고요. 1910년도 8월에 나라가 망할 때죠. 이 육군유년학교 예과에 있는 조선인 생도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앞에는 일본인 교관들, 학교 관계자들이 있는 거고 이 뒤에 조선인 생도들이 있는데 이 사진의 오른편에 있는 학생이 김석원입니다. 네,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제가 또 한 명 표시한 거는 김석원보다 1년 선배인데 홍사익입니다. 홍사익이라고 해서 나중에 중장까지 오른 왕족을 제외하곤 조선인으로서 일본군의 최고위 계급에 오른 인물입니다. 물론 나중에 필리핀에서 미군 포로 수용소장을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전범으로 몰려서 사형당하죠. 그 선배대는 홍사익입니다. 김석원은 1915년에 일본 육사 제27기로 졸업을 하는데요. 모두 20명이 졸업을 했고요. 그보다 위에 기수에 조선인은 13명, 그러니까 26기는 13명, 27기는 20명 이렇게 일본 육사까지 마쳤습니다. 44명이 유학을 가서 11명은 중도에 퇴교를 하고 33명이 졸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기수에서 조선인을 13명, 20명 배출한 거 보면 의외로 숫자가 많죠. 계속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러다가 32년도 이후부터 조선인들이 다시 일본 육사에 몇 명씩 입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석원은 매우 특이한 기회로 일본 육사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1915년 12월에 보병 제61년대 와카야마 현에 주둔한 제61년대에 배속돼서 일본군 장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주 업무로 할당받은 것이 중기관총 교관이었어요. 4년 뒤인 1919년 4월 중위로 진급하고요. 그리고 8월에 조선으로 전속이 됩니다. 당시 조선에는 일본군 2개 사단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함경북도 나남이라는 곳에 2개 사단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김석원은 서울의 제24단 78년대, 지금 용산 미군 부대가 떠난 곳이죠. 서울 용산의 제78년대에 배치를 받았고요. 이거는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여러 가지 청탁을 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상당 기간 계속해서 용산의 조선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925년 8월에 대위에 진급하고 그리고 1927년 7월에 중대장이 되고 1929년 3월에는 기관 총대장이 됩니다. 김석원이 군인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 게 1931년 겨울에 이 78년대의 기관총대장으로서 만주 사변에 출정한 것인데요. 만주 군벌의 하나인 마점산 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앞장서서 지휘하는 진두지휘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요. 그 공이 인정이 돼서 논공 행상금으로 700원을 받게 됩니다. 700원은 지금으로 치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주사변에 출정한 후에는 1932년 5월에 기환을 하고요. 그리고 1934년 3월에 소자로, 소령으로 진급합니다. 임관 17년 만에 진급한 것인데 빠른 편은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사 때 성적이 나빠서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서 진급이 좀 늦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홍사익은 일본 육사 때 성적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일본 통치하에서 일본에 협력해서 출세한 인물의 한 행로다라고 하겠는데 그런데 특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일본군 장교 복무를 하면서 동시에 조선인 교육가로 나서게 되는 건데요. 1936년에 사립으로 이태원 보통학교 설립을 이끕니다. 계기는 이래요.
1933년쯤인데 용산에 78년대에 근무할 때 이태원 쪽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에 이태원을 지나다니는데 기관 총대장이라 대위인데도 말을 타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셈이 되겠는데 어쨌든 말을 타고 다니니까 동네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동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주 멋지지 않겠어요?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늠름하게 말을 타고 가는 장교가 있으니 따라다니는데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길가에 나와 있으니까 너네 왜 여기서 나와 있냐? 학교 왜 안 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교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에 보통학교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됐고 알아보니까 서당이라든가 또 동네 구장이 세웠던 사설 강습소로 조양학원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뭐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주사변 출정의 대가로 받았던 700원의 논공 행상금 중에서 500원을 내놓고 주변에 일본군이 쓰지 않는 군용지를 대여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자극을 받아서 몇천 원의 돈을 또 모았습니다. 김석원이 조선군 사령부와 교섭을 해서 군용지를 쓰되 조선군 사령부가 그냥 그거를 묵인하는 걸로 낙찰을 받다고 하고요. 뭐 자재도 염가로 조달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노력봉사 뭐 이런 걸 해서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만들려면 학교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주민이 무상으로 노동력 봉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돈이 들지 않겠어요? 이때 광산으로 성공한 원윤수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받습니다. 원윤수라는 사람이고요. 광업가입니다. 1887년에 태어났고 1940년에 죽었습니다. 53세에 돌아갔는데 김석원보다는 한 6살 위인 거죠. 서울 출신이고 남대문 일대에서 장사를 했어요. 일찌감치. 특히 1914년에는 남대문 시장 내에서 과일 도매상을 했고 그러다가 1932년부터 광업에 종사하게 됐는데 황해도 곡산군에 백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석광, 텅스텐광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화광업상회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업가로서는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돈 벌고 끝 이게 아니라 교육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서 여러 학교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윤수는 가난으로 어릴 때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됐다. 그래서 돈을 벌어 학교를 지원하거나 또 학교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꿈인데 마침 김석원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 돕겠다 하면서 우선은 1,000원을 갖고 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각으로는 한 1억 원 되는 돈을 갖고 온 거고요. 학교 건물을 이제 제대로 지어야 되니까 이 조양학원이라는 곳에 1935년 12월에 11만 원, 또 1936년 3월에는 3만 원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1936년 5월에 사립 이태원 보통학교로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또 이때도 10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매우 큰 돈을 기부를 한 거고요. 1940년에 죽었는데 그때 유족이 원석학원이라고 해서 원윤수의 원자와 김석원의 석자를 떼어서 붙인 원석학원이라는 학교 재단법인에 20만 원을 또 기부를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 큰 기부를 한 광업가이자 교육가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석원은 이 원윤수의 도움을 받아서 사립 이태원 보통학교를 개교를 하게 했고요. 여기가 과거에 조선군 사령부, 주한미군이 있던 자리죠. 요 녹사평역이 있는 곳, 바로 이쪽에 이태원 보통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립이에요. 뭐 이쪽으로 가면 남산 2호터널, 3호터널 가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반포가 되겠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서울 이태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교육문화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아주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태원 초등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김석원의 이야기도 이 원윤수의 이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학교가 나중에 1943년인가에 공립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지워버린 거죠. 그런데 김석원과 원윤수는 이 이태원 보통학교 설립에 그치지 않고 인문계 중등학교 설립까지 나아갑니다. 1933년부터 당시 조선에 중등학교 진학열이 있었고 그래서 중등학교 진학 경쟁이 매우 치열했어요. 특히 서울의 인문계 학교들은 뭐 10대 1 이런 식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김석원과 원윤수는
초등학교만 세우면 뭐하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중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텐데 중등학교가 없어서 좌절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인문계 중등학교 설립도 시작합니다. 이 신문기사는 조선일보 1937년 8월 1일자 기사인데 사제 80만 원을 던져서 용산고보를 설립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의 용산중고등학교가 당시에 용산중학교라고 해서 일본인 학교였는데 용산중학교와는 별개의 조선인 학교로서 용산고보를 세우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김석원이고 원윤수입니다. 원윤수는 좀 마른 편이죠. 글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3년 뒤에 죽었으니까 아마 이때도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겠죠. 김석원은 당시 43살의 한창 때죠. 사진으로 봐도 당당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서 건물까지 나와 있는데 학교를 세우겠다고 지금 막 발표를 한 단계인데 어떻게 건물이 있냐. 원래 사립 이태원 보통학교에 학교 교사로서 신축되고 있던 것을 용산고보에 교사로 쓰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까지 실린 겁니다. 중등학교를 세우는 데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학교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역시 이 원윤수가 그 돈을 댑니다. 황해도 곡산에서 텅스텐 광산인 백년 광산을 경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광산을 일본인 광업가에게 매각을 합니다. 25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매각을 하는데 그 중개를 김석원이 했다고 해요. 이 광산을 판 250만 원의 돈 중에서 5분의 1인 50만 원. 엄청난 돈이에요. 그 50만 원과 이 원윤수가 황해도 연백 일대에 시가 한 24만 원 되는 그 토지를 기부를 했습니다. 일본의 고바야시 광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광산을 인수했는데 그 회사도 용산고보에 50만 원을 또 기부를 했어요. 이렇게 돈 문제는 해결이 돼서 인문계 중등학교를 세우겠다고 설립 교섭을 하니까 인가를 안 내줍니다. 사립 인문계 중등학교는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다 기부를 하느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침 김석원이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서 중일전쟁에 출동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총독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살아서 돌아온다고 생각지 않으니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 사립 용산고보의 설립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걸 미나미 총독이 승낙해서 이 인문계 중등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원래는 이태원 보통학교의 건물로 신축이 되고 있던 거를 중학교 건물로 돌리게 된 거고요. 좀 전에 제가 용산고보 설립이라 그랬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남중학교로. 왜 그러냐면 1938년 3월에 조선교육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전까지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조선인 학교, 일본인 학교를 구별하고 있던 거를 다 중학교로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내선일체라고 해서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용산중학교가 있는데 또 용산중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성의 남쪽에 있다 해서 성남중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성남중학교는 1938년 4월에 개교를 했고요. 한 학년에는 2학급이 있었습니다. 교장은 일본 항무당국이 요구해서 일본인 교장을 앉혔고요. 3년 뒤인 1941년 4월에 현 대방동 교사로 신축 이전하게 되고요. 김석원은 중일전쟁에 참전해서도 상당한 명성을 얻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남원전투라고 해서요. 북경 근처인데 일개대대 병력으로 중국군 일개 사단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고 일개대대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어쨌든 중국군 일개 사단을 물리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사카 아사히라는 신문의 종군 기자가 김석원 부대의 남원전투 5시간 뭐 이걸로 신문에 보도를 했고 그래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미야모토라고 하는 일본 화가가 북경 남원 공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1940년에 그린 거고요. 바로 김석원 부대가 중국군과 벌인 전투, 그 전투를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 군인이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전투를 지휘하는 모습입니다. 김석원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그림 자체는 도쿄에 가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데 그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김석원의 또 다른 전투인 행군고지 전투에서의 김석원의 지휘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일장기가 있고 여기는 중국 국기가 있죠. 이 중국 국기를 코수염에 그려진 지휘관이 칼을 휘두르면서 뺏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군인이어도 김석원은 이렇게 유명세를 좀 탄 인물이 되겠는데 1938년 1월 1일자 매일신보에는 이 가족의 소식이 또 실렸습니다. 출정 장사 가족 신년 맞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1월 1일이니까 새해 맞이 무슨 소식 같은 거를 전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또 아버지가 출정한 그 가족을 찾아서 그 가족은 신년을 어떻게 맞았나 하는 것을 보도를 한 건데요. 여기 부인이 있고 장남, 차남, 여기 삼남입니다. 이때는 아직 중등학교 학생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산중학교, 그러니까 일본인 학교인 용산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김석원의 사진이 실려 있고요. 장남과 차남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버지 돌아오시기 전에 공부나 잘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서겠다고 각기 경성제대 예과와 유년사관학교 입학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김석원은 1939년 3월 달에 조선으로 복귀를 하는데요. 그때까지 몇 번의 전투를 겪었지만은 이 김석원 부대라는 것이 뭐 용맹무쌍한 부대 이렇게 알려져서 중국군이 지레 겁을 먹고 피했다. 다소의 과장이 섞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1939년 3월 27일 날 조선으로 복귀를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일개 소령이에요. 소령의 복귀인데 당시 동아일보에 이렇게 사진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역의 기차에서 내려서 환영하는 사람들한테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제목이 혁혁한 무훈 남기고 김석원 소자 귀향 금일 오후 2시 경성역에 그러니까 서울역에 이 3월 27일 오후 2시에 귀환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종찬이라고 하는 화가가 1939년에 진중의 A 병단장이라고 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김석원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 김종찬이라는 화가가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릴 만한 장교, 부대장, 게다가 코스염까지 있고요. 김석원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지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또 화가가 그림으로 그릴 정도로 유명세를 탄 일본군 장교였습니다. 귀환 후에는 이제 그 전공을 인정받아서 중좌로, 그러니까 중령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전국의 순회 강연을 다닙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인 못지않게 또 일본인보다 더 뛰어난 일본군 장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환호했고요. 그래서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면은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해요. 특히 서울에 지금 서울시 의회로 쓰고 있는 건물 있죠. 그곳에 서울시민회관, 당시에 부민관이 있었는데 그 부민관 강연 때도 강연장이 꽉 들어찼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대장까지는 일선 부대장으로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만 중좌로 승진한 이후에는 일선 전투부대에 배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히로시마에 있는 후쿠야마 제42연대의 교육대장을 맡았다든가 또 중국에 배속된 적도 있어요. 1941년에 산동성에 다시 전속이 돼서 제남군사령부의 간부교육대장 이런 걸 맡았고요. 그 다음에 1943년 3월에는 평양병사부의 과장으로 또 전속이 됐습니다. 평양병사부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지방병무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병사부의 과장을 맡았다가 1944년 8월에는 대령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대장이 된다든가 일선의 지휘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네, 이거는 43년도 1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차남이 육사 1년에 재학 중일 때의 모습이고요. 장남은 경성제대를 다닐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남이고요. 부인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무골의 이미지를 보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좀 슬픈 사진이 되겠는데 둘째 아들입니다. 차남이 1944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제57기로 졸업하고 견습사관을 할 시절에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코디언인가요? 이걸 들고 이 앞줄에서 웃고 있는 이 인물이 되겠고요. 앞에 술병들이 쭉 늘어져 있죠. 다들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 이 김석원의 차남은 전차병과를 배정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1944년에 졸업한 일본 육사 제57기는 막 소대장으로서
각 전선에 배치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당수가 전장에서 죽었고 김석원의 차남도 필리핀인가에서 죽습니다. 전투병과 출신이지만 필리핀에서 무슨 탱크전을 벌인 건 아니고 이 마루레라고 해서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타고서 미군 전함에 접근해서 폭탄을 투하하는 공격정입니다. 이 해상정진전대의 중대장을 맡았고요. 중대장은 팔짱 끼고 병사들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본 육사에 1년 반 동안 다니는데 박 대통령도 57기로 졸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기수로 일본 육사를 마친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김석원의 차남은 일본군으로서 복무하던 중에 죽지 않았더라면 해방 후에 한국군 장교로서 크게 기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원은 1945년에 8.15 해방을 평양에서 맞습니다.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잖아요. 남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소련군에 체포당하기 전에 남하를 했고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김홍량이라고 하는 황해도 안악 출신의 자산가면서 민족운동가, 교육가 있죠. 이 사람의 도움으로 트럭을 얻어서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와서는 이 성남중학교에 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본군 고위 장교를 지냈으니까 한국군에 복무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겠죠. 1946년에 이 한국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가 조직이 되는데 한국인 사령관을 선임하는 면접을 할 때 그 후보에 들었습니다. 당시 김석원은 53세였는데요. 미군 사령관이 조건으로 내건 게 태능의 조선경비사관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육사죠. 그 육사에 내무 생활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김석원은 나이가 몇이고 경력이 얼만데 내가 청년들과 같이 내무 생활을 하겠냐 해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경비대 사령관으로는 선임되지 못했고요. 그래도 결국은 1948년 12월에 육사 8기의 특별 일반으로 입교를 합니다. 육사 8기 그러면 김종필을 비롯해서 5.16의 주역이 된 기수잖아요. 그 육사 8기에 별도로 특별 일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11명을 입교를 시켰어요. 이 김석원과 같이 일본군 고위 장교를 한 사람들, 이웅준 장군 이런 사람들인데 3주 교육을 시킨 다음에 대령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월 달에 1사단장, 당시에도 서부전선을 지켰는데 1사단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어사건이라고 해서 당시에 참모총장인 최병덕과 갈등을 일으켰어요. 최병덕은 1937년에 일본군 장교로 임관을 한 김석원보다는 20여 년 늦은 후배인데 어쨌든 먼저 육사에 입교를 해서 이때 총참모장이 돼 있었는데 이 참모장과 갈등을 벌이게 됐습니다. 북어사건이라고 하면은 남한의 전략물자인 시멘트하고 전선을 북에다가 주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명태를 받아서 그걸 시중에 판매하고 그 돈의 일부를 이 군부대가 나눠서 쓰는 밀무역이었는데 김석원이 이걸 중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등을 벌이게 되니까 이승만이 둘 다 물러나게 한 겁니다. 김석원도 이승만을 좀 경원했고 이승만도 이 김석원을 좀 경원했어요. 좀 멀리했습니다. 이승만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이명신이 김석원의 참모총장 임명을 부탁한 적도 있는데 이승만은 그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6.25 전에 군에서 물러났지만 6.25가 발발하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수도사단장에 복귀합니다. 실병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2개 연대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지휘를 했는데 몇 번의 전투에는 참전했고 하지만 3사단장으로 전보됐다가 곧 해임됐습니다. 그 후에는 전시 특명검열관 이래서 실권이 없는 명목상의 직책 이런 것만 부여받았다가 그나마 1년 후에 육군본부의 대기 발령을 받았고 대기 상태로 꽤 오래 있었어요. 1956년에야 예편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김석원이 국군 사단장을 할 때의 모습인데 바로 이 동그라미 안에 인물입니다. 이때 거의 57세니까 사실은 일선 사단장을 할 수는 없는 나이죠. 어쨌든 이때도 코수염을 기른 듯한 모습이고
부상병이겠는데 군복도 제대로 못 입고 삼배옷 같은 걸 입고 있습니다. 이 뒤에 어떤 장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일본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김석원은 한국군 사단장을 하면서도 일선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면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는 일본도가 김석원의 트레이드 마크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고요. 네, 총평을 해보면요, 김석원은 만주사병과 중일전쟁에서 실전에 큰 전공이 있는 아주 충량한 일본군 장교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냐? 그건 아니에요.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은 분명했습니다. 조선군 근무할 때 광업과 원윤소의 도움을 받아서 또 자기의 돈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태원 보통학교와 성남중학교를 연이어 설립한 교육사업가, 교육가이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한국군의 창건과 6.25 전쟁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약 20년 가까운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군의 주역은 20년이나 더 후배인 최병덕,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는 박정희만 해도 자기 아들과 육사 동기였습니다. 한국군의 주력은 물론 일본군 장교 출신자들이 차지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군의 전범과 교리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 된 김석원이 새로 미군의 교리를 익혀서 군복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석원은 1949년에 반민특위가 선정한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정받았고, 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도 친일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원래 대방동의 성남중고등학교 교정에 이 김석원의 이런 동상이 있었는데, 이 민족문제연구소 이자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일본군 대자 출신 김석원 동상을 즉각 철거하라. 성남중고 설립자 가네야마 동상은 학교에서 철거돼야 한다. 뭐 이랬어요. 그래서 2003년에 동상이 철거됐습니다. 학교에서 설립자의 동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자들은 사악하다고 하겠고, 이 동상을 철거한 이 학교 관계자들은 한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설립자가 엄연히 김석원인데 그 사람의 동상을 철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설립자를 지우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세운 더러운 학교면은 학교를 폐교를 해야죠. 학교를 없애고 새로 지어야죠. 참으로 한심한 세태입니다. 자, 김석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욕보이는 이 민족문제연구소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파괴하는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면에 김석원은 일본군 장교 생활을 하면서 이태원 보통학교와 성남중학교를 남겼어요. 그 두 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길러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자들보다는 훨씬 더 큰 공헌을 한국 사회에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본군 장교였다는 이유만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리해보면 김석원은 분명히 일본의 또 일본군에 충량한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일본군 장교면서도 조선인에게 헌신한 인물이었고요. 또 해방 후에도 한국군과 교육사업에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또 한국에 충성한 군인이었다. 이게 김석원에 대한 저의 평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